코로나19로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전동진이라고 합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나주 근현대문학을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지역의 명칭을 문학 앞에 붙이는 것은 특수성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성, 특수성들이. 그래서 한국문학이라는 말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도문학 이런 이야기도 좀 가능하죠. 이 남도라는 곳이 특별한 이렇게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뭐 광주문학이나 나주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문학적 특성보다는 그 지역 출신들의 문학, 뭐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들, 문학이라는 보편성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는 것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대는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고 중심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어떤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이 다양한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나주문학이 단순히 나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나주 출신이 한 문학이라는 것들을 벗어나서 나주의 고유한 정체성들을 좀 담아갔을 때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치지 않고서도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지역성, 로컬성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주문학의 위상들을 좀 살펴보고 결국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작가가 언제나 이렇게 문학의 주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독자 스스로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매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역과 맺고 있는 인연들을 적극적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학이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나주문학 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위상이라는 말은 지평이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평.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들을 60 갑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천간을 나타내는 10가지 천간, 그 다음에 12지신, 12지간 이렇게 12개의 땅의 시간을 나타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은 지평이라고 그렇게 지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은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Y축과 X축을 이렇게 이루면서 우리는 시간의 좌표, 공간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평이라는 말은 넓이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위상이라는 것은 높이 혹은 깊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있는 1000평의 땅보다는 시내 중심에 있는 10평의 땅이 훨씬 더 이렇게 값이 높잖아요. 그건 지평보다는 위상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넓게 가졌는가 보다는 어떤 위상과 혹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훨씬 그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를 강의 교재를 자료를 받으셨으면 첫 번째 페이지 부분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사는 환경이 같으면 사람의 성질도 비슷해진다. 땅의 특성을 다루는 학문을 질이라고 한다. 이것을 사람의 삶과 결부짓는 학문은 인문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지리의 특성은 주로 언어에 반영이 됩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어의 고유성은 한 지역의 인문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남도문학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경상문학이나 강원문학이나 충청문학 이런 말들은 거기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 남도문학 혹은 남도문화는 학문 용어에서도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에 대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귀인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인 있다는 말. 그래서 남도문학, 남도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미적 자질은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인은 유현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유현은 이제 내적인 그윽한 고요한 이런 맛 이런 것이 춤으로 노래로 언어로 드러났을 때 귀인 있다는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언어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을 한 지역의 인문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연을 만드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이 그것이죠.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 이들은 동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친구들은 대부분 취향이 좀 비슷하죠. 이들은 주로 학연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간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근원 요소입니다. 소위 지연이라는 것은 공간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 일가 친척은 인간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대적 사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세 요소를 뛰어넘는 것이 소위 말하면 SNS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이 다양하게 겹치죠. 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연 맺기를 지역성, 로컬성을 바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성이나 로컬성은 단순히 공간 중심이 아니라 언어가 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언어가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문학의 언어는 날카롭고 황폐하고 쓸쓸하다. 갈등과 외로움을 담아내는데 풍성하고 넉넉한 언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산강이 인접한 나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야지대다. 여기에 영산강으로 오르는 남해 해산물산까지 풍족하다. 나주 사람들의 성정은 온화하고 차분할 수밖에 없겠죠. 나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근현대 문학의 저변이 생각보다 넓지 못한 것은 아마 이러한 여유로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화와 시대의 특성 중 하나는 사고와 실천을 시간이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공간 중심으로 펼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통의 시대에서 나주 근현대 문학은 지역 중심을 적극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의 역사, 나주 사람의 삶 못지않게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는 나주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가장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주의 이야기, 나주의 문학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저와 같이 지금 이 강의를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나주 문학의 주체가 됐을 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현장성 있고 구체성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위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소통하고 굳이 시집이 필요는 없죠. 블로그에서 소통하고 그다음 유튜브에서 소통하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나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학은 그런 문학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바람입니다. 남도의 다른 이름은 뭐 영산강이라고 해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도 전체를 이렇게 영산강이 포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화순도암이거든요. 화순도암. 저희 집 앞을 흐르는 개천의 이름은 정천이죠. 정천. 정천은 조금 흘러서 나조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서 드들강을 이루고요. 그 드들강은 아니죠. 돌포강을 이루고 남평읍 우살리 앞을 지나서 지석강하고 만나면서 드들강이 되죠. 드들강. 그 지석강은 이렇게 쭉 남평 앞을 흘러서 저기 극락강하고 그다음에 황룡강과 만나서 비로소 이제 영산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마 남도 사람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아마 영산강의 어떤 근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산강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 긴 강을 영산강 하나로만 이렇게 불러버리면 정확하게 그 좌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나 어제 영산강에 다녀왔어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체적으로 나주 아래쪽 영산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담양에서 발원하는 것들도 영산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거기 우리가 영산강을 보고 왔으라고 했을 때 담양 앞에 강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영산강의 이름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강과 남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엮여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양 가막골 용소에서 시작된 영산강은 광주에 이르러 극락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광주천과 만나기도 하죠. 극락강. 송정리 비행장 남쪽에서 병풍산과 이밤산성에서 시작된 황룡강과 만난다. 나주 금천에서는 화순, 이양, 쌍봉사, 천리난골에서 발원한 지석강과 합류한다. 큰 강 셋이 만나 광탄 곧 너뱅이 여우를 이룬다. 여기에서 광탄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영산포 부근에선 남포강, 금강, 목포강이라 불렀다. 나주를 지나면서 장성 태청산에서 시작된 고막원천을 품고 가다 한평천과 만나면서 사호강이 된다. 아래로 흘러 나주와 무안의 경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굽은 강 곡강이 된다. 이러한 명칭들은 이제 어떤 장소의 좌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이렇게 용어들이죠. 세종실록 지리지와 진증 동국 여지승남 등의 기록을 참고하면 나주 동쪽에서는 영산강을 광탄강이라고 했고 영산강 부근에서는 남포강, 금강, 목포강이라고 불렀다. 강폭이 넓어지는 나주 한평영역에서는 사호강, 나주 모안계에서는 공류가 심해서 곡강이라고 불렀다. 영산강은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 이름은 나주 지역을 골고루 걸쳐 있어서 영산강은 나주의 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영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특정한 영산강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은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그 바탕을 이루어서 그러진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어서 노래 속에 어떻게 영산강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들은 현재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주로 이렇게 나왔었던 내용들만 좀
다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민요 속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강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들은 이제 구전 문학에서 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상강은 그 어떤 강보다 사람들 삶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이다. 여러 사람과 사귐이 좋은 사람이 벼료를 많이 갖듯 삶과 꼭 붙어 흐르다 보니 그 이름 또한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초들의 삶과 함께 흐르는 강이어서 노래도 다양합니다. 첫 노래의 기록은 근대적인 노래요. 목포에서 발간한 호남평론에서 확인이 됩니다. 1935년 발간한 1호의 오상덕은 영산강 타령을 실었습니다. 전라도 12골을 합하여 흐른 물, 백성들 생명수 되고도 남나니 영산강 갈대잎 피리를 불어라. 얼새나 농부님 쟁기를 맞추소. 모두 삼수로 되어 있는 이 노래의 두 번째 수에 해당합니다. 전라도 12고을을 두루 합하여 온 영산강은 사람들의 생명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기대 사는 것들은 갈대도 농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대잎 피리를 불고 그 장단에 쟁기를 맞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조에 좀 해당이 되겠는데요. 얼새나 같은 경우가 리듬을 좀 잘 살리고 있고, 이런 가락들은 바로 영산강이라는 흐름을 이렇게 몸으로 체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이라기보다는 몸으로부터 배어나는 그런 언어로 이루어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편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 노래에 레코드에 취입된 노래로 영산강이 소재로 노래에서 영산강이 소재로 삼아진 경우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옥자마라는 가수가 불렀다고 합니다. 영산강 뱃사공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레코드에 취입을 했다고 하는데, 1절만 가사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소금배 10년살이 달아진 노를 잡고 영산강 300리를 오락가락 몇 번이냐. 조각달 유달산에 걸리는 저녁이면 대통을 입에 물고 뱃삼에 걸터 앉아 옛사랑 서러워서 울기도 하였단다. 고단한 삶으로 소금을 싣고 거슬러 오르고 또 조각달을 보며 목포로 내려오는 소금장수 배를 젓는 뱃사공 고단한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이라는 거 무거운 이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오려면 이렇게 살이 조금 때 크게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밀물을 타고 쭉 이렇게 올라왔다. 그 다음에 살이 조금에 그 물을 타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운행했다기보다는 물이 좀 크게 졌을 때 무거운 짐일수록 운행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새로워지는 옛사랑을 떠올리는 것은 어떤 심정일까?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영산강은 그렇게 두루두루 우리 곁을 흘렀다. 고단한 우리의 고단한 삶이 지속되듯 영산강 노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중가수라고 할 수 있는 안치환은 차라리 울거나 볼거나 하고 영산강의 첫 소절을 열고 있습니다. 차라리 돌아설 거나 무너져 내린 서름 안고 여인 허리 보듬어 돌아설 거나 밤마다 산마루 넘어와서 시커멓게 다가와 라고 노래를 합니다. 꺼나라는 말은 차마 그러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좀 노래도 좀 들어보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워낙 이렇게 매체들이 많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영상
안치환의 노래 같은 경우 검색을 하시면 금방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자마 노래도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강의가 좀 정리가 되면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보다도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고 어떤 강보다도 정말 이렇게 산골이 없이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을 근처를 이렇게 흘러온 강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강이 영산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늘 서러움으로 흐르지만은 그러나 늘 거기에서는 새로 사랑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삶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산강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면 맑은 강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굽이굽이 삶으로 흐르는 강, 이런 이미지들이 크고, 그래서 노래들 역시 그러한 삶의 고단함과 하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희망의 자락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